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6년 7월 25일자 진행하겠습니다. 생존 우선순위는 인과관계 추론을 추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미국, 한국의 12.5% 관세, 산업부 301조 과잉생산 조사도 대응. 유시스 7월 24일자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강제노동 301조 조사 발표. 미국 대표부 USTR이 23일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관련 무역법 제301조 조사에 따라 한국에 1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산업통상부는 일부 불확실성이 완화됐다고 진단하면서도 향후 과잉생산 분야 301조 조사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USTR은 한국 등 46개 경제권에 대해 12.5%의 관세 부과를 제한하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 60개 경제권을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제도 유무와 기존 무역합의 등을 고려해 4개 그룹으로 재분류해 차등적인 관세 부과를 결정한 것이다. 그중 우리나라와 일본, 스위스 등 3개 경제권은 기존 최애국 대우 MFN 관세가 12.5% 미만인 경우 301조 관세와 합산해 총 12.5%의 관세가 MFN 관세가 12.5% 이상인 경우 301조 관세는 0%가 돼 해당 MFN 관세가 그대로 적용된다. 이렇게 소개를 했네요. 이 사진은 23일 워싱턴 DC에 있는 메이플라워 호텔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우리나라 산업부 김정관 장관이 면담하고 있는 건데 갑자기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호텔 회의실 비용은 누가 부담할까? 물론 그 메이플라워 호텔에 묵었다면은 호텔비는 묵는 사람이 부담하겠지만은 이런 회의실 이용 이런 거는 누군가는 내야 될 텐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좀 취재해 주면 좋지 않을까? 좀 물어보죠. 산업부에다가. 제 생각에는 아쉬운 쪽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트럼프 301조로 무역 전략 유지, 과잉 생산 등 추가 관세 가능성. 박미선 유시스 7월 24일 대법원 제동지 IEEPA에서 122조로 또 301조로 법적 근거 변경. 69개국에 10 내지 12.5% 세 관세, 한국에 12.5% 관세 부과. 세계 무역 질서 재편 기조 유지, 스무트 홀리 등 관세 확대도 모색. 잇따른 법적 분쟁과 미국 소비자 기업의 반발에도 관세를 앞세워 세계 무역 질서를 재편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분석이다. 23일 뉴욕타임즈, 월스트리트 저널,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이번 관세는 1974년 무역법 301조 근거로 한다. 이 조항은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해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각국이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을 마련하거나 충분히 집행하지 않아 미국 기업들이 불리한 경쟁 여건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강제 노동을 명분으로 내세운 점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301조는 시작, 추가 관세도 예고. 행정부는 이와 10여 개국의 제조업 분야 불공정 관행을 조사하고 있으며 중국과 멕시코, EU 등이 글로벌 제조업 과잉 생산을 초래하고 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수주에서 수개월 안에 추가 관세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다. 트럼프 신관세 발동, 일본은 원칙 12.5%, 품목별 추가 관세 조정 특례 적용.
자동차 등의 품목별 관세 대상 아님. 7월 24일 FNN 프라임 온라인입니다. 지금까지의 일률적인 10%의 추가 관세는 실효되어 새로운 제도로 전환되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을 포함한 세계 각국과 지역에 부과해온 일률적으로 10%의 추가 관세는 일본 시간으로 오늘 오후 1시가 넘어서야 실효되었습니다. 이에 대신 USTR은 일본 시간으로 오후 1시 1분 통상법 301조에 따른 새로운 관세 조치를 발동했습니다. 새로운 조치는 각국이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충분히 규제하지 않고 있다며 일본과 중국, EU 등 60개국과 지역을 대상으로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일본에는 품목별 관세율에 따라 추가 관세를 조정하는 특례가 적용되어 많은 품목에서 관세율은 12.5%입니다. 한편 이미 12.5% 이상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품목에는 새로운 관세는 추가되지 않습니다. 또 통상확대법 232조에 따른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는 이번 새로운 관세 조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에너지 제품이나 일부 식료품도 제외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과잉 생산과 강제 노동은 같은 개념이냐? 미국은 한일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을 했죠. 제가 지금 느끼는 것은 불공정 관행이 슈퍼모 301조라고 하는 것이 강제 노동에서 이제 과잉 생산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이것은 제가 스루폿 회계를 분석하면서 계속해서 소개했던 내용인데요. 과잉 생산 덤핑하지 말라. 미국은 어느 정권이라도 지속적 요구라고 제목을 바꿔서 다시 소개를 합니다. 미중 과잉 생산 실패의 결과 관세 전쟁은 서막 바이든 때부터 미 재무부 장관 미중 중과잉 생산 논의할 회담 개최 합의. 중국을 방문 중인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중국의 과잉 생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미중 회담을 개최하는 데 합의했다. 과잉 생산 지적 미 옐런 저가 중국산의 신산업 파괴 용납 못해. 미 옐런 중 과잉 생산 대응에 관세 등 모든 것 고려할 것. 미국 시장에 중국 수출 밀려 들어오는 것 우려하고 있어. 원가 회계는 재고 증가의 유혹을 항상 받는다. 그 유혹이 과잉 생산의 악성 재고로 시달린다. 결과는 하지 말아야 할 덤핑 수출로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것이다. 이거를 진짜 하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중국 공산당 정부의 보조금이다. 일부는 이제 보조금을 끊었다고 하지만은 저가 수출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전쟁으로 카자흐스탄의 석유 수출이 지식하고 있습니다. 나탈리아 카토너가 오일프라이스컴에서 7월 24일 보도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석유 수출은 보안 위험으로 인해 카자흐스탄의 원유 수입을 중단한 카스피해 파이프라인 컨소시엄 CPC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카자흐스탄의 석유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CPC 수출의 차질은 유럽 시장에 파급 효과를 일으켰으며 특히 이탈리아, 프랑스, 네덜란드와 같이 정유소의 CPC 브랜드를 의존하고 공급 부족에 직면할 수 있는 국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석유 및 가스 산업은 취약한 인프라에 대한 의존도, 탱기즈와 카라차카낙과 같은 주요 우유전의 운영 중단, 그리고 제한된 대체 수출 경로로 인해 국가 경제와 에너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어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이론적으로 러시아가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점점 더 고립되는 주요 수혜국 중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원유는 무허가 상태이며 유럽 정유 업체들은 러시아산 배럴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카자흐스탄은 명확한 지정학적 이점을 얻는 대신 수출 인프라에 대한 공격, 러시아 내부의 혼란, 자국 최대 유전에서의 반복적인 운영 실패 등 북부 이웃 국가와 동일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취약성의 근원은 부분적으로는 지리학에 있으며 부분적으로는 카자흐스탄이 소련으로부터 물려받은 지역 에너지 시스템에 있습니다. 카스피해 파이프라인 컨소시엄 CPC가 가장 중요한 예입니다. CPC 수출은 지난 3개월 동안 유럽의 약 142만 배럴 데이, 아시아 구매자에게 약 28만 배럴 데이를 포함하여 평균 약 170만 배럴 데이를 기록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는 카자흐스탄 전체 원유 수출의 80%를 차지합니다. 이러한 집중은 정상적인 조건에서는 효율적일 수 있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CPC가 멈추면 카자흐스탄은 많은 수출 경로 중 하나를 잃지 않고 석유 무역의 중추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코필로트한테 좀 물어봤어요. 카자흐스탄 CPC, 카스피안 파이프라인 컨소시엄 경로의 핵심은 다음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카자흐스탄 서부 탱기즈 유전에서 시작해 러시아 노보로시스크 흑해 항구까지 이어지는 약 1510km의 원유 수출 파이프라인입니다. 우리나라 서울에서 부산이 400km밖에 안 되는데 이게 4416 거의 4배의 길이를 파이프라인으로 간다는 건데 탱기즈 유전이 여기니까 아마 가장 가까운 거리로 요거 파이프라인은 제가 그냥 임의로 그려봤습니다. 러시아의 노브로스크 항구까지. 이거 외에 아르제바이잔 쪽에서는 그 바쿠 유전이라는 게 있죠. 그래가지고 이 일본은 주로 이 탱기즈 유전 쪽이 이 악타우 쪽 항구로 와가지고 해중 해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바쿠까지 와가지고 아르바이잔을 통해 가지고 터키를 경유해서 또 유럽으로 간다는 파이프라인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주였는 줄 알았는데 그게 한 이해할 뿐이 안 된다는 얘기네요. 차라리 이 CPC였는데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유전지들을 공격하면서 이거를 잃게 되고 무역 중심의 중추를 잃게 될 우려가 있다라고 전문적인 오일 프라이스 컴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네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이러한 의존도가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노브로시스크 지역 CPC 석유 터미널이 위치한 곳은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을 반복적으로 받고 있으며 CPC 적재와 관련된 선박도 보안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유럽은 특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트레에스토 항구는 전 세계 CPC 수출의 최대 목적지로 오스트리아, 체코, 독일 정유업체들에게 생명줄을 제공하는 30만 배럴 데이 꾸준한 유량을 자랑합니다.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그리스도 주요 목적지입니다. 중동이나 중앙아시아 석유가 대부분 그리스로 가는 게 아니고 로마가 아니고 이탈리아 반도 쪽으로 가서 하는 것만이네요. 그리스가 또 산악 지역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닌가? 이탈리아도 반도 국가로서 유럽 대륙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유지로서는 또 로마가 또 경제도 안 좋다고 하지만 이런 통행료를 받아 먹는 것만 해도 짭짤하게 또 수입이 있을 것 같네요. 게다가 카자흐스탄의 악타우 항구는 충분한 저장 및 적재 능력이 부족한 반면 카스피의 유조선 함대는 제한적입니다.
카자흐스탄과 아르제바이잔은 2027년에 선정량을 최대 14만 배럴로 늘리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이를 위해서는 확장된 항구, 더 많은 유조선, 그리고 새로운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아타우 항구에서 그 바쿠까지 가는 그것은 그 해중 파이프라인이 아니고 유조선으로 바쿠까지 가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 육지로 해서 그 해상 운송을 해서 바쿠 쪽에서부터 파이프라인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카자흐스탄의 취약성은 교통수단을 넘어 확장되고 있습니다. 카라차가낙, 카자흐 3대 유전 가운데 중 하나는 러시아의 오렌부르크 가스처리 공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은 대량의 신맛 가스와 함께 액체를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그 가스의 대부분은 가공을 위해 국경을 넘어 보내집니다. 오렌부르크가 섭취량을 줄이면 카라차카낙은 가스 생산을 억제하고 따라서 액체 생산도 억제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또 땅에 묻혀가지고 가는 그 지점의 사진을 소개를 하고 있네요. 트럼프, 사우디 원자력과 이스라엘 수교 맞바꾸자. 중동서 또 나온 거래식 외교. 이 제목을 보면은 저희가 의심스러워요. 외교도 원래 거래 아닌가라고 제가 뒤에다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배시은 경향신문 7월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원자력 협정 123 협정 체결의 조건으로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를 골자로 하는 아브라함 협정 가입을 내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트루스 소셜에 미국과 사우디 간 체결 중인 민간 핵 협정은 사우디가 매우 존경받고 성공적인 아브라함 협정에 가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고 썼다. 캐롤라인 레비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지 않으면 합의는 무산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사우디와 이 문제에 관해 직접 대화를 나눴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대화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우디 원전 미국 선점 속내라는 추가 설명도 있습니다. 원전 없는 사우디는 허용하고 하는 막아. 뉴욕타임즈 70년 동맹 균열이라고 박민주, 유주희 두 기자가 보도를 또한 했습니다. 이 비교표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원전 운영 건설 현장에 미국은 94개, 중국, 프랑스, 러시아, 한국이 26개가 있네요. 일본도 좀 몇 개가 있는지 좀 수직을 했어. 사우디아라비아가 없는데 원자력 합정, 농축 그거를 했다 그러면은 한국은 왜 막냐? 1972년 왜 그렇게 됐냐? 그러면은 1970년대 미국은 박정희 정부 당시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하던 한국이 이를 포기하도록 압박했고 1972년 원자력 협정을 통해 한국의 원자로 연료 자체 농축을 금지했었죠. 그래서 미국은 여전히 한국 보수 세력이 한일 비밀협력하에 핵무기 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배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핵 개발은 한일 정권의 존망을 결정하는 사항이다. 한일 모두 조선 핵무기는 안보의 가장 큰 위협인 것임은 또한 자명하죠.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보고 어쩌는 얘기냐.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가 보호해 주겠다. 하지만 이제는 미국의 보호가 걱정됩니다라고 말들이 또 나오고 있기는 하죠. 그렇습니다. 17세기 해적선 스타일 북한 최신 전략무기 탑재 구축함. 측면에 대포를 꽂은 듯한 강력한 기관총이 주렁주렁. 노세노부 6기. 이것도 7월 24일 FNN 프라임 온라인입니다. 해적선 같아 최신 북한 구축함 북한은 지난 6월 배수량 5,000톤급과 해군의 최대 수상 전투함인 구축함 최연함 52를 취역시켰다. 이번 함인 강건 52도 연내 취역할 전망이다.
이 두 척은 전체적으로 스텔스성을 의식한 외관을 하고 있으며 아카판에 아마 무인화된 근대적인 127mm급 기포 포탑이 있다. 함교에는 아마도 대공 방어용 30mm 기관포의 포신이 6개, 다발로 된 근접 방어 화기 관제 시스템 AK-630이 있지만 이 역시 포탑은 무인화되어 있다. 여기에 대공 미사일과 대공 기관포를 연계한 러시아의 포트리 단거리 방공 시스템과 흡사한 시스템 533mm 어뢰관, 그리고 함교 상부에는 다소 작아도 미일 이지스함처럼 사방향으로 향한 레이더 안테나를 갖추고 있다. 복잡하고 현대적인 시스템의 군함임을 강조하는 것 같다. 미사일 74발분의 수직 발사 장치를 장비인데 가장 주목할 것은 함의 앞뒤의 크기가 다른 미사일 총 74발분의 VLS 수직 발사 장치를 갖추고 있을 것이다. 핵미사일 연사 가능한 구축함인가? 그런데 구축함 체온과 강건함은 2025년과 2026년 장비가 변화하고 있다. 2025년 초기 단계가 아니었던 이 총신의 14.5mm 기관총, 아마도 구소련이 개발한 것이 좌우의 여러 곳에 설치되어 있었던 것이다. 왜 북한은 이런 개조를 한 것일까? 대면 위협으로부터 함을 방어하는 듯 그 목적을 읽어나가자 북한 매체에 따르면 7월 3일 실시한 구축함 강건함의 전투체계 성능평가 시험에서 전략순항미사일 시험 발사 외에 자동기, 요거 안 보여서 죄송합니다, 등 주요 무기 시험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중앙통신 7월 5일자를 인용했네요. 다른 나라 군함에서도 게릴라 코만도, 소규모 비정규 부대의 접근을 막기 위해 소형 선정의 기관총을 장비하는 사례는 있지만 강건 정도의 수나 밀도의 예는 본 적이 없다. 굳이 따지자면 17세기, 18세기 바다를 휩쓸던 해적선과 러일 전쟁에서 활약했던 전함 미카사의 우현 좌연에 포가 줄지어 있던 것이 떠오른다. 해적선 스타일로 보이는 북한의 사고에서 북한 해군은 왜 해수면으로부터의 위협에 대비하고 있는 것일까? 이란과의 전투를 계속하고 있는 미국 중앙군은 2026년 7월 13일 이란의 잠수함 및 군용보트 정비시설을 코르세어 자폭 무인종으로 파괴하는 데 성공했다. 자폭 무인종을 통해 적의 함정과 해안시설을 덮친다는 전술은 러시아와의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세운 것이다. 2024년에는 대한미사일과 자폭 드론으로 러시아 흑해 함대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함선 24척과 잠수함 1척을 무력화했다고 우크라이나 측은 주장하고 있다. 미 중앙군이 이란과의 전쟁에서 코르세어 자폭 무인정에서 성과를 거둔다면 극동의 미 해군도 북한 해군의 호랑이 새끼인 최현과 강건에 대해 비슷한 전술을 쓰는 것이 아닌지 북한 해군이 짐작했을 가능성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자폭 무인정으로부터의 방어뿐만 아니라 반대로 자폭 무인정의 사용 방법도 포함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자폭 무인정과 그 전술이 동아시아에서도 확산된다면 그 상황은 일본으로서도 무시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자우연의 기관포 이런 것들을 다시 설치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폭 드론이나 이런 무인정들이 오면은 그것을 이 배 자체를 방어하기 위해서 근접 사격들을 하려고 이런 거로 그 사진을 만들어서 게재를 했네요. 일본의 부활과 인도태평양 방어선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김정민 국제전략연구소 7월 24일. 내용은 거의 중동 정세로 시작했습니다. IMEC, 이게 유럽, 중동, 인도 경제 회랑 되기 전까지는 지지를 끌 것이다. 이란 무기와 돈이 어디서 나오나? 이란 친미 국가가 반미 국가가 되는 것을 왜 방치했을까? 그걸 알면 답을 안다. 과거 이란은 자유분방한 나라였다. 이스라엘 아랍 전쟁 시기였다.
중동이 반미 정서가 높았던 때이다. 이스라엘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지원 때문이었다. 사우디 왕족 지하생활시설, 한국 건설업체가 만들었다. 미국식 시스템이었다. 영국식으로 바꾸라고 요구한 사우디 왕 프로고가 3개짜리였다. 죄송합니다. 그 일화를 기억하고 있다. 그 시기에 팔레비 왕조가 무너진다. 이란의 극단적인 이슬람 신정국가가 탄생한다. 아랍 왕정 국가들이 포위되어 버린다. 이란은 페르시아인이다. 이란은 시아파 대통령제 선호를 하고 수니파가 왕정국가를 선호한다. 수니파 왕정국가들이 이스라엘에 몰빵하기 어려워졌다. 중동에 미군 기지가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다. 아랍의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이 멈추게 된다. 이스라엘이 계속 팔레스타인과 서안지구 공격하면 세계 여론이 나빠진다. 현재는 이란만 지금 쳐다보고 있다. 팔레스타인 지금 아무도 신경 안 쓴다. 그런데 갑자기 이재명이가 신경을 썼죠. 우리는 관심도 없다. 이게 인간의 본능이다. 이스라엘이 결국 가자지구 먹을 것이다. 이란 돈을 어디서 만드는 거야? 왜 이란을 왜 죽이지 못하냐? 이런 얘기 같아요. 그런데 또 후티가 갑자기 나타났다. 그래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또 이 예멘 후티 반군이 이 해협을 그 바브엘 만데부 해협을 봉쇄하면은 결국은 이 중동의 왕정 국가들은 이 파이프라인 등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유럽에 수출할 수밖에 없다. 아까 얘기한 그 바쿠에서 그 이 터키 세이안까지 오는 거, 이런 거. 근데 이제 그 흑해를 통해서 그 카자흐스탄은 파라리 간다는 것을 제가 좀 알았는데, 또 이라크에서도 그 이 트루키에 쪽으로 가는 게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 이 자관 이라크 석유 이런 거는 그 시리아를 또 통해서 가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쭉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해협이 막히면 왕정 국가들은 유럽으로 수출해야 한다. 이 결과는 이스라엘에게 매우 유리해진다. 왕정 국가의 숨통을 이스라엘이 쥐게 되는 것이다. 안 망하려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원유를 수출해야만 하는 것이다.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와 서안지구의 유전 개발을 할 수 있다. 하마스 저항을 할 수 없게 된다. 시리아를 통해서 수출하기는 어렵다. 이란이 과연 반이스라엘일까? 이런 의문을 던지게 있네요. 이스라엘의 산유국화 굉장히 도움을 주는 형국. 이란 국민들은 반이스라엘 정서이다. 국민과 정권은 같은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걸 알아야 한다.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비밀이다. 쿠르드족 이스라엘이 도와주고 있다. 이스라엘과 쿠르드족 동맹. 이란과 이라크와 튀르키예를 견제할 수 있다. 쿠르드족은 수니파 이슬람이다. 이란 내 쿠르드족을 통해 독립하려 한다. 체첸 러시아로부터 독립할 시기도 올 수 있다. 약간 떨어진 얘기지만은 이재명 말 믿고 ETF 투자하지 말라. 글로벌리스트의 생각을 이해해야 중동 정세를 읽을 수 있다. 이란 전쟁은 쉽게 안 끝내는 게 목적이다. 아랍에미리트 이란 내 소수 정치인 이스라엘의 협조. 갑자기 돌변하는 이란 공격, 또 도루묵되게 만드는 게 이란이다. 애국자로 칭송받는 사람 중에 이런 자들이 우리나라에도 많다. 튀르키예, 미국 F-35 도입하러 방공만 아랍에미리트로 처분 추진. 이란 전쟁이 끝나면 다음 타겟은 튀르키예다. 에르도안 러시아로부터 노선 변경하고 있다. 이거 진담이다. 러시아가 비실해지고 있다. 발 빼기 시작하는 에르도안. 쿠르드족 독립하면 유전지대 더 튀르키예는 잃어버린다. 이스라엘은 해저 유전 개발을 튀르키예와 이권이 상충한다. 팔레스타인 인권은 그저 명분일 뿐
쿠웨이트와 이라크에 석유를 팔기 위해 튀르키예가 협조해주면 상충은 해소된다. 협상 잘하면 튀르키예도 산다. 에르도안 이스라엘과 화해하려 한다. 트럼프가 중재하면 된다. 이스라엘 로비스트한테도 나쁠 게 없다. 아르제바이잔과 튀르키예가 합치려 하나 그 중간에 아르메니아가 있다. 러시아 보호를 받고 있다. 지금 러시아가 힘이 빠지고 있다. 아르메니아 러시아한테 그래서 삐졌다. 나토 가입하겠다고 나선다. 그때 에르도안이 나섰다. 아르제바이잔 보고 군대를 빼라고 요청해서 뺐다. 그래서 푸틴이 에르도안한테 절절매게 된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군대 많이 소진된 러시아. 러시아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는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탄생 배경에는 예일대학교 배경이 있다. 닉슨 독트린 때 소련과 중국이 경쟁했었다. 언더그라운드에서는 일본과 소련이 한편, 미국과 중국이 한편이었다. 국제전쟁 뒤에는 항상 로스차일드가 있다. 상하이방에 남게 된 유대인들이 암약. 하나의 커넥션이 있었다. 예일대학교 인맥들. 중국 공산당 안에 친미 세력을 만들었다. 시가 집권 후 상하이방을 다 척결했다. 북경에도 홍콩으로 다 이전시키는 북경에서 홍콩으로 부를 다 이전시켰던 상하이방. 홍콩 민주화 시구 일국양제 상하이방 체포를 못했다. 영국 정부에서 망명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었다. 상하이방 간부들 탈출했다. 민주화 시기라는 시위라는 명분 하에 이용을 당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콩이 부활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거래가 가장 많이 거래되고 있다. 트럼프 주변에 서포트하는 중국인들 상하이방 출신들이다. 반중 친미 활동할 때 미국 측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비판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그런데 다 있어 얘네들은 우군이야. 중국인 중에서도 친미적인 노선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깊숙이 이해한다. 트럼프도 중국 공산당과 손잡고 일을 하고 있는 측면도 있죠. 시는 해외에 숨긴 자산이 많이 있을 것이다. 트럼프의 협박, 그래서 시는 마카오 조질 수 없었다. 특히 인민해방군 장군들 불만이 나오면 안 된다. 미국과 갈등하고 있지만 서로 못 건드리는 부분이 있는 것이다. 로스차일드가 규칙을 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규칙을 지키면 싸워야 하는 것이다. 지키며 싸워야 하는 것이다. 게임 룰에서만 싸우라. 기독교적 시각을 벗어나라. 반중 친미 해석 접근 방법이 달라야 한다. 이재명 너무 욕하지 말라. 볼 때마다 안쓰럽다. 약점 잡혀서 대통령 돼서 감옥 안 가려고 폐악질이라고 했나요? 하고 있다. 약점 있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그렇게 해서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부부 방송이기 때문에 TV가 끼어들었습니다. 결국 마카오를 털어버린 시진핑 카지노 탈탈 털었다. 상하이방 털고 태자당도 털었다. 그야말로 혁명 분자이다. 시진핑은 기득권자들을 다 털고 있다. 그게 캄보디아까지 간다. 시가 주석에서 내려오면 그런데 바로 죽는다. 러시아를 효과적으로 무너뜨리기 위해서 중국이 필요했다. 청나라 때 영국 동인도 회사 아펜밀수, 전세계 유대인 네트워크 복구하는 목표, 반이스라엘 이재명 발언 이후 우리나라 주식이 와장창 내려갔다. 더불당 지방선거 핵심 지역 다 뺏기지 않았냐. 최고위원친 정청래파가 다 들어갔다. 물론 반반이긴 하지만 중동 산여국 호르무즈 해협 우회 송교관 확장 신설 검토, 요게 이제 다 이스라엘을 경유해서 지중해를 통해서 로마로 가게 된다. 이런 얘기죠. 영불 호르무즈의 군 파견 준비 완료. 이란 모험 주기 책임져야. 결국 영국과 프랑스가 호르무즈에 해군을 파견한다는 얘기네요. 준비 완료됐다 이런 얘기네요. 동북아시아 패권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다. 일본 엘리트들은 일본 여왕 원하지 않는다. 조선 개화파들을 다 죽인 한국 기득권 세력들 옛날 조선 그 대가를 이제 받을 것이다.
일본 국익 목적으로 여항 나오지 않게 하는 법을 이번에 통과시킨 것이다. 여왕 안 돼. 38촌 왕위 계승 물음표를 던졌는데 지금 일본 천황의 남동생의 아들이 있는데도 이거는 안 된다. 채널 A 그 자료를 소개했네요. 그리고 역사는 반복된다. 한국이 일본의 제식민지화론을 언급을 했던 그 방송이기도 합니다. 고메이 천황 1831년 7월 22일에서 1867년 1월 30일 검은배 사건 초슈번 반란 인정하지 않은 천황. 그러나 요절 아들이 메이지 천황이 된다. 그리고 메이지 유신이 일어난다. 2차 초슈 반란이 일어난다. 막부타도 성공했고 그때도 메이지 천황이 효명천황 아들 맞아라는 의문설이 있었다. 왕의 얼굴을 못 보게 했다. 내시들만 볼 수 있었다. 이것은 조선도 마찬가지였죠. 지금 일본이 똑같이 하고 있다. 한국을 적으로 돌릴 수 있는 사람을 찾았다. 지금 천황은 한국의 우호적인데 한국의 적으로 돌릴 수 있는 천황감을 찾았다. 이런 얘기네요. 완전 평민을 일본판 강화도량이다. 일본 천황가는 힘이 없어지고 재무장국가가 되는 것이다. 이 일의 원인은 이재명이 제공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죄다 반일 역사는 반복된다. 일자위대 팔란티어 AI 도입한다. 미국이 힘이 딸리면 일본이 대신 먹게 할 수 있다. 일본은 과거의 실패를 통해서 배운다. 자국 철강을 늘리는 일본, 과잉 생산되는 철강으로 무엇을 하려는가? 무기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나라를 망하게 하는 자들이 잘못된 것이지 망한 나라 국민들은 일본 정부를 위해 일할 수밖에 없지 아니했던가. 미스터 션샤인 천민 출신 주민 출신들이 그렇다는 것도 비유를 하고 있네요. 드라마긴 하지만 친일파들 결국 먹고 살기 위해서 친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지배층이 망하게 한 놈들은 만주에서 항일운동을 했다고 독립유공자들이 돼가지고 정권 잡고 해먹고 있는 형국이다. 식민지 지배했던 나라를 경제 키우지 말라고 배우게 되었다. 식민지를 당했던 나라에서 경제 발전한 나라는 유독 한국이 가장 유일한데 이거 키워놨더니 배신 때리더라 이런 얘기예요. 무기도 좀 이 포탄이나 총알도 좀 공유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자 교환을 좀 하자 했는데 이재명이 안 한다. 그러니까 배신 때리는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한다는 거죠. 이란 전쟁과 북극 항로 개발은 같은 것이다. 중동 석유는 유럽에 가게 하고 서방 엘리트들 이제는 생산도 자기네들이 하겠다는 것. 중국과 싸우자고 하는데 배반한 한국이다. 쎄쎄하면서 북극 항로를 통해 유럽과 미국만 이제 살자는 것이다.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 추세의 다카이치 총리의 행보가 이해가 됩니다. 도쿄가 1과 3의 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주 4일 근무제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총리는 하루에 0 내지 3시간만 자는 것을 자랑합니다. 프레스턴 포춘지 근로자들이 더 나은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고 주 4일 근무제를 추진함에 따라 사나이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65세 이 지도자는 많은 일본 시민들이 해변으로 향하는 공휴일인 바다의 날에 대한 계획을 공유하면서 소셜미디어에 불똥이 튀었습니다. 다카이치는 3,50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한 게시물에서 오늘의 휴일은 정말 축복처럼 느껴졌고 드디어 오래간만에 5시간 동안 잠을 푹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X에 썼습니다. 총리 취임 이후로 0시간에서 3시간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일본 총리는 오랫동안 마라톤 시간을 수용해 왔으며 비평가들은 이를 문제라고 말합니다. 뉴욕타임즈는 반대 의원인 토루 쿠니시게가
만성적인 수면 부족이 술에 취한 상태와 마찬가지로 판단력을 저하시키고 국가 위기 관리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의 사나이 다카이치 총리는 도쿄가 과로와 싸우는 와중에도 일과 삶의 균형을 명예의 배지로 삼는 엄격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65세가 넘으면 잠이 짧아지는 것도 있지 않느냐라고 제가 또 좀 예비를 하고 있는데, 그 총리를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다카이치 총리는 마음이 바쁠 거예요. 일본의 다카이치는 장시간 근무를 미화하는 반면 도쿄는 노동자들에게 그 반대의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일정에 대한 논쟁은 특히 두드러집니다. 다카이치는 최근 몇 년 동안 여러 차례 카로시 또는 과로로 인한 사망 사례로 발생한 후 보다 유연한 근무 문화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쿄에서는 번아웃 증가와 출산율 감소 속에서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작년에 주 4일 근무제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주 4일 근무제가 될 것입니다라고 도쿄도지사 H는 말했습니다. 유리코 고이케는 작년에 포춘에 말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젊은 근로자들 사이에서 변화하는 기대치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랜드스타드의 2025년 워크 모니터 보고서에 따르면 G세대의 거의 4분의 3, 74%가 고용주를 선택할 때 일과 삶의 균형이 최우선이라고 답하며 급여보다 우선순위를 매겼습니다. 옹호자들은 근무시간 단축이 웰빙과 생산성을 모두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2019년 마이크로소프트 재팬은 주 4일 근무제를 테스트한 결과 생산성이 40%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걸 읽어도 이 지금 일본의 행보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머스크도 침낭을 회사에 가져와 잠을 잤듯이 다카이치는 시간이 없다. 일본 정치를 위해서 일할 기간은 짧은 것이다. 일본 국민의 일과 삶의 균형은 정치인에게는 동일하게 굳이 적용해서 비교하는 기사를 만들어야 하겠느냐. 자신의 집권기관 일본을 보통국가로 만들어야 할 중대한 목표가 있으니까 잠이 오겠어요. 중국과 이제 싸워야죠. 그런 명분을 만들어서 재무장해야죠. 그 다음에 자위대를 보통 군대로 만들어야죠. 그리고 정보국 비반트까지 예를 들어서 비반트까지 완전 활성화해야죠. 그것이 뭐냐? 동아시아 패권을 이제 잡고 한국을 나중에는 일본 무릎 아래 다시 꿀리겠다. 그런 게 있지 않고서야 이렇게 하겠느냐. 겉으로는 우호적인 제스처를 지금 하고 있죠. 이재명 정부한테는. 그래서 결론 부분에 미국이 완전히 독식하는 시대가 된다. 그러니까 팍스 아메리카가 지고 있다, 뭐 쓰러져 가고 있다지만 제가 또 표현했습니다만 팍스 아메리카 해본 적도 없다. 이제 시작하려는 거다. 글로벌 리스트에 생각을 하지 못하는 정치인들, 이 과도기를 제대로 적응 못하는 한국 상당히 나가리 되고 있다. 부부방송 티르 상황 분석 능력이 필요합니다. 너무 자학하지 마시고요.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너무 스트레스도 받지 마세요. 최근 한국 금리 인상 오랜 미국의 불만이었는데 잘 했다는 얘기고 미국 측에서는 마스가 이재명에게 유리한 국면도 될 수 있다. 한국 공산화의 주역들 마지막에 이재명 임기 끝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왜냐? 필요하기 때문에 일본의 재무장을 위해서 필요한 존재다. 다시 언급하지만 이런 전문적인 상관관계 추론의 대가들이라고 저는 인정합니다. 문제는 다른 증거가 나온다면 그 추론은 모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과관계 추론이 더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전개된 상관관계 추론을 무효화할 수 있는 다른 증거를 제가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 식민지화는 있을 수 없다.
그런 논리를 성광계 추론으로 풀어내기 때문에 좀 존심이 상하는 거죠. 뭐 존심 가지고 사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나이가 먹으면 남는 게 존심뿐이 없는 것 같아요. 미 호르무즈 해협의 한국군함 파견 요청 단독입니다. 신규진 동아일보 7월 22일. 왜 단독으로 했을까요? 딴 언론기관은 보도를 안 하고. 미 전쟁 격화의 물민 요청 재개, 한국 핵잠 등 안보협의 역량 주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19일 호르무즈 해협 통항의 이점을 노리는 국가들이 직접 나서 최소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불확실한 중동 정황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안보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호르무즈 군함 파견, 재정화, 한미 핵잠 등 안보 협상 일정은 지리멸멸하게 지금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초창기에 이란 전쟁이 났을 때 갔으면, 그리고 옛날에 우리나라 서울에 테헤란로까지 있고 이란과 팔레비 왕조 때는 아주 우리나라하고 우호적인 나라였지만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대 해군 파견해야 됩니다. 오늘 좀 길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굿바이.